아무튼 당신 배상의 보수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인천지방법원 사건이고요. 이분은 1월에 접수해서 3월에 개시가 난 총 2개월 정도 걸리신 분입니다. 보정은 몇 번 나왔어요? 보정은 총 2번 나왔어요. 2번? 네. 이번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분이시고 결혼을 하셔서 아기가 3명이 있어요. 근데 막내가 3, 4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귀엽죠? 네. 3, 4살이면 엄청 귀여울 때지. 네. 직업은 회사 소방 관련 관리직을 하고 계시고 월 소득은 450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실수령액이 450이면 꽤나 뭐 그래도 많이 받는 건데 네. 이분은 빚이 왜 많아진 거예요? 이분의 채무가 발생한 경위는 직장 동료의 권유로 인해서 주식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하필 그게 단타. 저도 옛날에 단타를 했었는데 했어? 네, 이거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납니다. 단타는 선물, 레버리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망하는 거야.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실이 날 때마다 이제 무리한 투자로 해가지고 빚이 늘어나게 된. 그러면은 이분의 빚, 소득, 재산,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인정받아야 되는 사정들 뭐 그런 네. 것들이 있어요? 네. 일단 채무는 1억 6천만 원 정도 있으셨는데 전부 신용채무시고 이 신용채무가 1억 6천인데 이 중에 저기 주식해가지고 날린 건 얼마예요? 대부분이 주식으로 날리신 대부분이? 거예요. 네. 그리고 재산은 신청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밖에 없으셔가지고 중고차 시세로 이제 136만 원 그거 하나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형태는 처가댁에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 처가댁에서 무상거주로 계십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네. 처음에 이제 채무자에게 제일 유리하게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니까 네. 그때는 그러면 급여가 450이었고 그 다음에 애가 셋인데 네. 셋 다 내가 부양하겠다라고 해서 4인 가족으로 넣기는 좀 애매하고 저희가 처음에 넣었을 때는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어요? 일단은 저희는 채무자 편이잖아요. 그래서 3인으로 일단 넣기는 했어요. 그러면 애 둘은 내가 양육을 하고 네. 애 하나는 그 집사람이 키우는 걸로? 네. 상호님은 이때 일을 안 했어? 사업자가 하나 있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애 셋을 케어하시다 보니까 소득은 많이 줄었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별로 없는 사업자가 있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셋 다 우리가 갖고 오면 좀 뭐 하니까 네. 둘만 일단 넣어달라고 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지? 둘이면은 300이야, 300. 왜냐면은 네. 하나가 145, 채무자 혼자가. 네. 그 다음에 둘이면은 245. 245. 세 명이면은 300. 300. 네. 네 명이면은 365.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300을 빼달라고 했다는 거지. 네. 그러면은 450에서 300 빼면 150이니까 150이 36개월? 네. 그럼 얼마지?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5,300? 네. 그럼 변제율이 얼마인데? 34% 정도 나옵니다. 34%, 네. 변제 30%. 그 정도면은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냈어. 네. 어떤 보정들이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개인 채권자가 있었어요. 누나. 누나에 대한 채권자로 그 친족 간의 거래는 불인정함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및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하길 바란다. 이렇게 보정이 나왔습니다. 누나가 얼마 빌려줬는데? 4천이네 4천. 4,000. 그 누나가 4천을 빌려줬는데 네. 이 전체 채무액에서 누나가 빌려준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으니까 그지? 이거를 빼면 다른 이제 일반 채권자들의 변제율이 높아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빼라고 보정이 나온 것 같으네. 근데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뺐나? 아니요, 넣어주시긴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친족 간 채권은 불인정해 두시잖아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진짜 채권인지, 그러니까 진짜로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증여한 돈인지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친족들 간의 돈거래를 하면서 뭐 이자를 받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자를 받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뭐 입금해달라고 입금해 준 게 다거든. 그 다음에 뭐 안 갚으면은 그냥 뭐 달라고 안 하는 경우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이제 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증여를 볼지 아니면은 대여를 볼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친족 간의 거래가 좀 있는 경우들은 사실은 이 계약서를 사후에도 좀 작성을 해서 입증 자료를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자를 계속 받아왔다면은 사실은 이건 대여 관계를 보는 게 맞고 그래서 빌려서 빌려준 거면 사실은 채권자로 다 넣으라고 인정을 해주고 또 엄마 아빠 경우는 좀 인정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증여처럼 보여서 그치 엄마 아빠는 증여라고 보기가 되게 왜냐면 우리 엄마론 아빠론 뭐 이러면서
아 너도 엄마한테 그거 한 거 안 갚을 거잖아. 네. 안 갚을 거잖아. 그거 버린 거. 네. 안 갚을 거면 엄마한테 빌린 거는 빌렸다고 잘 안 번다고. 근데 이거는 누나 뭐 이러면은 가족이 각각 가정을 다 이루고 있으면 내가 내 돈 몇 천만 원을 뭐 엄청나게 부자가 아닌 이상은 뭐 주는 거는 좀 이상하지. 어쨌든 이거는 최종 이 그 변제 계획안을 보니까 들어간 것 같고 네. 보정은 나왔지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득 관련해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채무자의 직장 및 소득과 관련하여 아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길 바란다. 이러면서 이제 개인연금과 차후의 대부금, 공제금 요거를 소득에 가산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통장에 꽂히는 거 이제 실수령액을 받을 때 네. 4대 보험을 띄고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후의 대부금 이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사후회라는 조직에서 돈을 빌렸겠지. 빌린 돈의 일부를 월급에서 띄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이건 잘 뭔지 모르겠어. 개인연금을 먼저 띄는 게 있나 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실제로는 내가 400을 받아야 되는데 네. 사후회 대부금 띄고 개인연금 띄고 무슨 공제회 띄고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내가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은 35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변제 계획을 짜면 다른 채권자들은 억울하다고. 아니 사후에도 빌려준 돈이고 개인연금은 지가 적금 드는 돈이고 뭐 다른 공제금들도 4대 보험이라고 소득세 빼놓고는 다 어찌 보면은 거기서 공제를 한다는 거는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겠다는 건데 개인의 생애에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채권자는 사실은 세금밖에 없어요. 세금사 대보.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래 받는 실수령액에서 네. 더하라는 거죠. 빼지 말라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급여가 450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올라갔지 급여가. 네, 48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뭐 사후에 뭐 공제금이나 아니면 뭐 개인연금이 뭔진 모르겠지만 원천징수를 하면 안 되는 어떤 금액들이 원천징수가 됐으니까 그거는 소득으로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사후에 무슨 빚을 어떻게 갚고 개인연금 어떻게 갚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소득에서는 빼지 말라는 거지. 이해됐지? 네. 그리고 이제 추가 생계비 관련해서도 하나 더 나왔어요. 채무자는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해서 3인 기준의 생계비를 구하고 있으나 부부는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으므로 2.5인 기준인 60%를 반영해서 변제 계획안을 잘 제출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마누라가 돈을 적게 버니까 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나 둘 이렇게 해놓은 건데 변제율이 뭐 30%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 네, 채무증대 경위 자체가 주식이니까 네. 사실 좀 많이 갚아주길 원하겠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보정이 나왔다면 네. 자녀 한 명당 한 6, 70 정도를 양육비로 추가를 하니 네. 한 35만 원 정도 더 갚으라는 거거든. 네, 그럼 이거를 오케이 하면 36개월로 기간이 픽스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싫다 안 된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럼 기간을 늘려라 60개월 갚아라 50개월 갚아라 뭐 80%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웬만하면 우리가 반영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는 게 맞겠지.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담당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5인 가족에서 3인 추가 생계비를 받는 건 사실 어려웠다. 이걸 알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0.5명씩 줄여보자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본인이 이제 신청했을 당시에 예견됐던 거니까 네. 그 정도로 들어갔으면 됐지 뭐. 근데 사실 자녀가 많이 어리면은 사실 아기를 케어해야 되니까 소득을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은 3인을 다시 주장해보는 건 사실 어려운 건가요? 가능한데 그럴 경우는 사실은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고 소득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봐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어떤? 뭐 배우자가 뭐 장애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거는 추가 생계비, 그러니까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하냐는 거는 순전히 그건 회생이면 마음이기 때문에 서울에 이 정도였으면 나는 이런 보장 안 나왔을 것 같긴 하거든. 아, 서울은 또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 왜냐면 서울은 주식 투자를 망한 거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네.
여기는 단순히 주식 투자로 네가 망했는데 이 다음에도 뭐 야 주식 투자해서 네가 들어간 돈 싹 다 청산가치 반영해라 이런 보정이 막 있었대요. 네. 그럼 뭐 주식에서 날린 돈이 뭐 몇 억씩 되는데 그 청산가치를 어떻게 반영해? 대부분 그럼 주식코인 하시는 분들은 서울로 넣는 서울로 하는 게 맞지. 서울 수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데 회생법원 무슨 실무준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네. 그게 뭐 408호인가 8조인가 하여튼 뭐 그래. 근데 그거를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차용하고 얼마 전에 청주에서 차용하고 왜냐면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사실 채무자 입장에서 억울할 부분도 있거든. 다만 쟤는 많이 깎아주는데 나는 왜 안 깎아주냐 그게 억울할 수는 있겠지. 어쨌든 뭐 실무준칙이 이런데요. 그 실무준칙이 어떤 사건 처리의 기준이 되는 거지. 그 기준하고 다른 어떤 그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뭐 50% 갚아라 뭐 광주 지방법원은 뭐 80%가 원칙입니다.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진짜 회생은 대리인의 실력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법원에 어떤 회생위원을 만나고 채무가 증대된 경위가 어떻느냐 그게 어찌 보면 핵심인 거지. 나머지는 뭐 이분 뭐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적절한 보정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얼마를 갚게 되는 거지? 소득은 45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30만 원 올랐고. 네, 생계비는 2.5인을 반영해서 27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60만 원씩 36개월 더 갚아야 되니까 네. 급여는 30 오르고 내가 내야 되는 생계비는 30을 줄였으니까 네. 60세 36개월이면은 그렇지 한 2천 더 갚으니까 그럼 뭐 얼마 아까 얼마였어? 5,300에서 7,600으로 올라갔네? 네, 딱 2천 정도 올랐네요. 최종적인 변제 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네. 대해서 끝맺음을 좀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분은 두 번의 보정 권고를 통해서 소득 45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상향하고 3인 생계비에서 2.5인 생계비로 낮춰서 최종 변제 기간을 480만 원에서 268만 원을 뺀 212만 원에 36개월, 총 7,600만 원 정도를 갚습니다. 한 반 정도 갚는 거죠? 네. 아까 빚이 한 1억 한 6천 있었다 했으니까 8천 갚으니까. 그 신용대출이 1억 6천인 거는 이 애 셋 키우면서 450 월급 받아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거든. 회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자도 없이 그 다음에 확 깎은 돈을 36개월로 나눠서 갚으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갚기 어려우시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40개월, 45일 이렇게 가도 사실 그렇게 폐지 내지 않거든. 네. 꾸준히 갚기만 하면. 그쵸. 네, 그러니까는 꾸준히 갚으셔가지고 어쨌든 폐지만 안 되게끔 열심히 이걸 보고 계신다면 네. 열심히 갚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마디요? 이분은 사실 개인회생 하기 전에 가족분들한테 1억을 이미 빌려가지고 채무를 갚으셨대요. 아, 부모님한테 빌린 거 그럼 안 넣었나 보네 여기에? 네. 아, 그렇죠. 아까 부모님한테 빌린 건 잘 안 넣는지 아니까. 네, 그걸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회생은 빨리 할수록 좋다. 물론 이게 부모님이고 가족한테 빌려가지고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해결이 안 되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은 부모님 돈만 날린 거야. 그쵸. 이게. 네. 가족들 돈만 빨아먹고 결국에 회생할 거면은 그냥 빨리빨리 해서 주변 사람들 피해 안 가게. 그러면 이제 채권액은 더 늘었겠지. 1억 늘었겠지 여기. 2억 6천이 됐겠지. 주식, 코인 뭐 이런 거는 그냥 나처럼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나는 거지. 많이 오르셨어요? 아야 많이 안 올랐지. 이제 손해 보다가 이제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똔똔이지. 네. 똔똔인데 좀 있는 사람들이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하는 거지. 이걸 뭐 빌려가지고 하고 무슨 뭐 단타를 치고 이 택도 없는 그건 택도 없어요. 택도 없으니까 단타하지 마세요. 맨날 그것 때문에 오는 거야. 나는 다르겠지 그런 거 없어. 나도 내가 뺐으면은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빼지 못하고서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완전 또 반토막 된 거 아니야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여튼 회생은 기회가 되면 빨리 해라 빨리. 네. 남들 피해 주지 말고. 끝입니다. 그치.